의사를 늘린다라고 해서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난다는 좀 웃기는 소리죠.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나는 이유가 뭡니까? 60대 고령 진료비가 폭증을 하기 때문에 진료비가 늘어나는 것 때문에 파산하는 거예요. 의사는 떼돈 벌죠. 아까 떼돈 벌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정도 비용을 절감하면 예를 들어서 의사들이 야, 의대지원 2,000명 반대야. 우리 받아들일 수 없어 하면은 그러면 이런 경증 질환 환자에 대한 AI 진료 조기 도입을 찬성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전부 잘 이렇게 분석하고 연구하고 분석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또 의사들한테 설명하고 의사들도 필요하면 같이 들어와서 이렇게 같이 공동 연구하게 하고 해서 납득할 수 있고 상식적이고 지속 가능한 형태로 의료 그 제도 개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저런 것 없이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럼 전부 다 배째라라는 식으로 hin겨루기로 간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hin겨루기로 가면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나요? 다 일반 국민들이 뒤집어 쓴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정 문제를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의사를 늘린다라고 해서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난다는 좀 웃기는 소리죠.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나는 이유가 뭡니까? 60대 고령 진료비가 폭증을 하기 때문에 진료비가 늘어나는 것 때문에 파산하는 거예요. 의사는 떼돈 벌죠. 아까 떼돈 벌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네. 네.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다른 나라, 특히 뭐 다른 무슨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에서 한국의 의료 서비스 수준이나 질이 높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죠. 거기서 뭐 시사하는 바가 없습니까? 외국은 뭐 막 병원 가려면 막 한참 기다리고 뭐 또 진료도 안 해주고 뭐 웬만한 가벼운 뭐 감기나 이런 것은 병원도 뭐 안 받아주고 막 그런다. 있잖아요. 한국에 지금 진료비가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많은 이유가? 네. 왜 한국의 진료비가 많은가? 그래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병원을 아까 말한 50대부터 한국은 막 늘어나잖아요. 병원을 더 많이 가고 자주 가요. 그러니까 그리고 보면은 편리하죠. 상대적으로 편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의사들은 그래서 의사들이 그렇게 서비스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 질이 그렇게 의사들이 해서 서비스 질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뭐 또 이제 의대 증원을 2,000명은 안 돼. 저 결사 반대야. 그렇다면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되지 않는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지금 이제 병원에 지금도 한 연간 11억 회 그 진료를 받는데 앞으로는 그 60개 지금 현재 60대 이상이 5개를 진료를 받는데 앞으로는 이게 그 2배로 늘어나서 10억 회로 늘어난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 아까 그 진료비도 3배 차이 났죠? 50대 이하하고 60대 이상의 평균 진료비도 3배 이상, 3배 정도 차이 났죠? 그러니까 60대 이상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진료비도 그냥 1대1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3배씩 늘어나요. 3배씩 늘어나요. 감당 못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여기 이제, 근데 22대 질병 분류별로 진료 현황을 이제 정리를 해놨어요. 보면은 가장 진료 인원수, 병원에 가장 이제 사람 전체, 아까 진료 인원수는 5천만 명이라 그랬죠. 1년에 병원 간 사람들이 건강검진 뭐까지 포함해서. 근데 가장 많은 게 호흡기, 그 다음에 소화기, 그 다음에 어딘가요? 근골격계, 뭐 기타 그 다음에 손상, 중독, 이런 정도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이건 사람이고, 이건 이제 병원에 가는 횟수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전체 그 병원에 가는 횟수가 11억 회였죠, 전부. 이제 입내원 일수 하면 가장 많은 게 호흡기계, 그 다음에 근골격계, 소화기계, 순환기계. 자, 호흡기계는 무엇일까요, 주로? 감기. 그 다음에 근골격계, 관절염이나 이런 거죠. 그렇죠? 맞죠? 그 다음에 소화기계, 위장병이나 뭐 이런 거죠. 뭐 그다음 순환기는 당뇨,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어떻습니까? 경증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그 이렇게 입원 내일수나 진료비에 거의 한 30%, 25%, 30%가량이 이거예요. 경증 환자예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연간 진료비가 100만 원 이하가 뭐 이게 한 25%고 200만 원 이하가 한 30 몇 프로인가 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뭐 때문에 난리 나고 있죠, 세상이? 그렇죠. 앞으로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AI 시대가 되면은 어떻게 된다라고 다들 난리죠?
뭐 변호사건, 뭐 회계사건, 뭐건 다 AI로 웬만한 건 다 대체된다. 이렇게 됐죠. 그렇죠? 그러면 의사는 진료는 안 그럴까요? 진료는 안 그럴까요? 이미 그 왓슨, IBM이 개발한 왓슨이라는 인공지능 그거 암 판독률이 실제 95% 정확도를 이렇게 몇 년 전에 그 95%라 그랬잖아요. 근데 웬만한 경증, 뭐 감기나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은 굳이 병원에 안 가더라도 얼마든지 AI 진료가 가능하죠. 집에서 그냥 약 처방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앞으로 이런 AI 진료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AI를 이용한 진료는 경증 이런 그 이렇게 정형화된 그 질병의 진료는 저는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한국뿐만이 아니에요. 미국이든 뭐 프랑스든 독일이든 영국이든 어느 나라든 간에 심지어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든 간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왜? 왜 그럴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미국의 연방정부 재정 적자의 태반이 다 이 의료 보험 재정 적자예요. 일본의 정부 재정 적자의 태반이 다 이 의료 관련한 적자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의료 관련 지금 아직 예, 초입 단계예요. 이미 이제 그 일본은 좀 이렇게 60대 이상이 30 몇 %, 35%까지 될 정도로 고령화가 확 진행이 된 상태예요. 일본은. 그다음에 인구 감소는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이 안 된 상태예요. 근데 이미 이제 의료보험 재정이 거덜난 나라는 유럽 국가들이에요. 영국도 이미 의료 재정이 거덜나갖고 의사 월급 동결했잖아요. 난리 났잖아요. 난리잖아요. 뭐 프랑스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다 재정이 지금 독일 하나만 그래도. 근데 독일도 지금 이제 감당을 못해요. 독일도. 결국에는 이 의료 재정을, 건강보험 재정을 감당을 못해요. 파산 날 수밖에 없어요. 파탄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파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이미 근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특히 유럽 같은 데는 웬만한 경증은 병원에 아예 안 받아줘요. 이미 안 받아줘도 이미 그 의료보험 재정이 파탄 상태에 가까웠거나 그 파탄 난 상태예요, 이미. 한국은 이제 지금 이제 그 입구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입구에. 의료보험 재정 파탄을 그나마 조금 이렇게 완화시키거나 피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이런 그 경증 환자들, 이번 뇌수로 봐도 감기 환자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그 뭐죠 관절염 환자 노인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뭐 위장병이라든지 그다음에 당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고 진료비가 봐보세요. 진료비가 이건 이제 신생물은 암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령들이 다 암 환자잖아요. 이게 병원에 가는 사람 숫자나 그 진료 그 입원 내일 수는 적지만 비용은 암은 중병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잖아요. 근데 요런 대목들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진료비가. 근데 이게 중증 환자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정강보험 재정 전망을 하는데 인구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렇게 재정이 감당할 수 있으려면 보험료 수입을 전망을 해야죠. 우리가 이제 진료비 지출은 전망을 했잖아요. 60대 이상 얼마만큼 병원에 간다. 그래서 이렇게 몇 회 그 갖고 평균 1년에 42번 가고 그다음에 1인당 평균 진료비가 3배 아까 3배였죠. 얼마였죠? 그렇게 하면은 연간 그 진료비를 전망할 수 있잖아요. 그 가정을 놓고. 이제 60세 이상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만 이렇게 곱해주면, 현재 시점에서 다 동결한다고 치고, 진료비를 1년에 이렇게 42만원, 그 다음에, 60대 이렇게 42만 원이고, 그 다음에 1년에 이제 그 병원에 가는 횟수하고, 그 다음에 횟수가 몇 회더라? 제가 계산을 했는데, 엑셀에 아마 계산돼서 기억을 못 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인구수만 곱해주면은 60대 이상 늘어나는 인구수만 곱해주면은 진료비가 예상 나온다 이거예요. 뒤에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진료비인데 건강보험 재정 보험료 수입으로 감당하는 보험료 수입을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험료 수입을 계산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인구가 계속 감소하잖아요. 특히 보험료를 내는 이제 그 젊은 층이 줄어들잖아요. 감당하기가 그래서 그걸 계산하려면 하는데 그것보다는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진료비가 지금 60대 이상이 늘어나서 진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진료비를 보험료로 100% 감당한다고 쳤을 때, 그 1인당 진료비 부담률이 얼마가 되느냐. 그걸 보면 조금 알 수 있잖아요. 현재 1인당 부담률이 예를 들어서 아까 GDP 1인당으로 치면 9%? 이 정도 됐잖아요. 9%.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데 개인 가처분 소득으로 하면 한 12% 이 정도 돼요. 개인이 실제로 이제 자기 호주머니에 받는 소득으로 치면. 근데 만약에 그 보험료, 진료비를 다 보험료로 감당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한 사람당 얼마만큼 보험료 부담이 얼마가 되느냐를 보면은 이제, 그 숫자를 보면 이게 감당할 수 있겠거나 감당 불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보험료 수입을 이렇게 인구 감소를 감안해서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추정하는 것보다는 그냥 기존에 60세 이상이 이제 고령화로 인해서 진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그 폭발적으로 늘어난
관한 진료비를 전부 다 보험료 인상을 통해서 부과를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부담을 안게 되느냐. 그걸 한번 보자 이거예요. 이게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도 굉장히 낙관적으로 해놨어요. 이거 이제 그 국민연금 경제 성장률 전망치 거의 비슷하게 가져온 거예요. 예, 계속 그 마이너스 성장을 안 한다 이거예요. 인구가 5천만에서 3,500만으로 줄어드는데도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낙관적인 이렇게 가정을 해서 이제 했는데 60세 이상 인구 비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기는 50대 이하는 2005년에는 거의 85%였죠. 50대 이하가 60세 이상은 거의 한 10 한 몇 %였죠. 근데 완전히 이제 뒤집어져 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50대 이하가 한 70%, 75% 지금도 한 70 몇 %, 지금 한 20 몇 % 이렇게 되죠.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이렇게 50년 후에는 이제 55대 45로 이렇게 역전되죠. 그러니까 이게 놓고 이렇게 이제 요 경제 전망하고 두 개를 가지고서 이제 건강보험 진료비하고 이제 급여비를 이제 전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60대 이상하고 50대 이하, 아까 60대 이상은 42만 원, 50대 이하는 11만 원인가 12만 원 이렇게 됐던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인구수를 그대로 곱해준 거예요. 여기다가 전망은 이제 60대 이상의 인구수하고 42만 원을 곱해주고 50대 이하는 50대 이하 인구수에다가 그 12만 원을 곱해준 거고,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나오면은 지금 1인당 진료비가 거의 90% 가까이죠. 60대 이상이 차지를 하죠. 그 다음에 이 진료비는 아까 자기가 낸 보험료 말고 그 병원에 10,000원 나왔으면은 7,000원은 보험료에서 내고 3,000원 내가 병원에 직접 돈 내는 거잖아요. 그 이른바 비급여. 그것까지 합친 건데 이 급여비는 진료비의 70%예요. 그래서 그 급여비는 진료비의 70%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진료비가 이렇게 이제 그려지니까 진료비는 이 두 개를 합친 거죠. 진료비는 이 두 개를 합친 거잖아요. 합쳐서 이렇게 쭉 그리면은 급여비는 거의 70%니까 70% 이렇게 그려져요. 근데 인구수로 이렇게 하면은 1인당 이렇게 총 인구죠. 1인당 인구수로 하면 진료비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요. 지금 현재는 진료비가 1인당 평균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인데 진료비가 50년 후에는 1,000만 원 가까이 늘어나요. 1인당 진료비가. 그다음에 그 급여비는 그 70%로 되는 거예요. 근데 태반이 다 이제 60대 이상이 차지한다는. 그런데 이렇게 1인당 진료비 급여비를 이제 1인당 GDP 대비로 이렇게 부담률을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 지금 현재 GDP 대비 1인당 그 진료비 1인당 GDP로 했을 때 이게 거의 한 4.5% 정도 돼요. 1인당 부담률이 4.5%인데 이게 거의 9%를 넘어가요. 50년 후에. 그러면 9%를 넘어가는데 1인당 그 건강보험료 하나만 해서 1인당 GDP의 9% 이상을 내가 이렇게 1년 동안 일해가지고 이렇게 번 돈의 최소 9% 이상을 건강보험료 하나로 가져가요. 하나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얼마를 내죠? 건강보험료를? 7%.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또 봐봅시다. 예, 건강보험 가입자 수. 근데 가입자가 이게 이제 전체 가입자가 이제 그 가입하면서 자기 피부양자 있죠. 나는 혼자 가입하지만 내 뭐 그 와이프라든지 애들이라든지 하는 것은 이제 피부양자로 가입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에 이제 그 앞에서는 지금 그냥 총량으로 1인당 GDP를 했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왜곡이에요, 지금. 전부. 그러니까 1인당이기 때문에 깐난 얘기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실제 이제 부담률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보 가입자를 이제 또 따져보는 거예요. 건보 가입자를 따져보면 건보 가입자가 지금 피크에 와 있죠, 지금 이미. 피크에 와가지고 계속 줄어들어요, 가입자가. 피부양자는 이렇게 되고, 예, 가입자 비율은 피부양자가 뭐 한 가입자가 얼마죠? 한 0.5명? 얼마 되네, 두 개. 하여튼 요 비율인데 요 현재 시점에서 고정돼 있다고 치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전체 인구에서 건보 가입자가 어느 거죠? 네, 이거죠. 전체 인구에서 건보 가입자가 이거고, 그 다음에 피부양자가 이거고, 전체 인구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한 명당 가입자가 이거고, 피부양자가 이거고. 그래서 이걸 수준으로 동결했다고 치고, 그 다음에 보험료 비율은 GDP 대비로 치면, 우리 봐보세요. 그냥 몰라도, 지금까지 이렇게 쭉 올라왔죠? 그냥 직관적으로 쭉 그어도 이 정도 되죠? 직관적으로 쭉 그어도. 근데, 보험료도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앞에 그 GDP 경제 성장률 전망이 있죠? 이렇게 경제 성장률 명목 GDP를 기준으로 해서 추정을 한 거예요. 하여튼 이것저것 계산해가지고 가입자 한 사람당 실제로 건강보험 한 사람당 부담하는 보험료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전체 이 보험료 있잖아요. 보험료가 그 진료비 있잖아요. 진료비를 100% 보험료로 충당한다고 했을 때 이 건강보험 가입자 한 사람이 내야 되는 보험료 부담이
지금 200만 원 조금 넘는데 100% 다 커버했다고 한 데서 50년 내는 1,200만 원 넘어가요. 한 사람이 1,200만 원 넘게 내야 돼요. 보험료를. 그 다음에 절반 정도만을 커버를 한다고 했을 때 절반 정도만을 커버한다고 했을 때도 어떻게 되죠? 거의 한 700만 원, 800만 원 가까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절반 정도 커버한다고 했을 때는 뭔가요? 거의 추세선 모양이죠. 거의 지금까지의 추세선과 비슷한 수준이죠. 그렇죠? 그러면 보험료 부담률을 치면 1인당 GDP 대비로 치면 가입자 한 사람당 가입자 한 사람이니까 1인당 GDP로 치면은 이제 요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하면은 어떻게 되죠? 100% 전부 부담한다고 할 때 12%예요. 보험 건보 가입자 한 사람당 부담이. 지금 현재는 몇 프로? 한 5%, 6%가 안 돼요. 지금 현재는 6%가 안 돼요. 안 되는데 12%로. 그러니까 거의 그 2배 이상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입자가 버는 그 소득의 한 12%를 건강보험료로 내야만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이 안 난다 이거예요. 만약에 50%면 이 정도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1인당 GDP를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한 거예요. 대비를 한 거예요. GDP. 근데 GDP에서 뭐 여러 가지 막 세금 빼고 실제 내가 받는 가처분 소득 있죠? 그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하면은 건강보험 가입자 한 사람당 보험료 부담률이 21%. 현재는 지금 9%인데,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7%, 8% 그거예요. 왜냐하면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월급이 가처분 소득이랑 마찬가지거든요. 거의 그런 정도예요. 회사분까지 포함해서 21%. 이게 감당할 수 있는 숫자인가요? 건강보험 가입자가 20% 이상을 이렇게 해야만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이 안 나고 60세 이상 그걸 다 떠받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걸 현재 수준으로 다 이렇게 고정시켰다고 했을 때, 만약에 여기서 현재 수준보다 더 계속 뭔가 비용이 늘어난다든지 진료비가 늘어난다든지 뭐 약값이 늘어난다든지 하면은 상황은 더 악화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 인플레라든지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넣게 되면은 대책이 없어요, 이야기가. 저 GDP가 우상향한다는 또해서 그렇죠. 아까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국민연금 추계할 때 정부가 써먹은 그 전망치를 가지고 한 거예요, 거의. 그 다음에 50%라고 해도 뭐 12%를 넘어가요. 50%라고 해도. 근데 그러면 재정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100%를 다 충당한다 그러면은 이게 보험료를 이렇게 급여비로 다 충당하죠. 100%라고 한다면 충당하죠, 거의. 50%라고 한다면은 급여비는 이렇게 나가는데 급여비는 진료비의 70%니까 진료비까지 하면은 사실은 이제 더 문제가 되죠. 50%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렇게 보험료 수입은 이 정도인데 나가는 돈 이 정도 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재정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똔똔 유지했는데 똔똔 유지한 것도 아까 말한 왼쪽 주머니에서 보험료 낸 거 말고 오른쪽 주머니에서 낸 세금들 이렇게 땜질이 해준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온 거거든요. 왔는데 이렇게 그 100% 다 충당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뭐 이렇게 50년 뒤쪽이니까 거의 2030년, 2040년, 2050년까지만 봐도 상황을 파악을 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50%만 감당한다면은 재정 적자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재정 적자가. 지금도 그 건강보험 진료비가 그 106조 원인데 그게 한 70%가 급여비거든요. 80조 원 정도가 급여비예요. 80조보다도 더 지금 현재 그 급여비 80조보다 더 많은 적자가 난다. 1년에. 그러니까 GDP 대비로 보면은 재정 적자가 거의 뭐 아까 경제 성장 전망했잖아요. 그래서 거의 2.5%까지 이렇게 적자가 난다 이거예요. 50%만 해도. 지금 현재도 여러분들 월급에서 건강보험료 차감하는 거 어떻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좀 막 부담스럽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가정들을 현재 시점은 딱 고정시켰고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경제 성장도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다만 이 인구 동태 변화, 인구 구조 변화만을 이렇게 전제로 해서 건강보험 재정을 전망하면 감당할 수 없어요. 그것만 해도 감당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에 의한 그 경증 질환의 진료는 피할 수가 없어요. 거의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AI를 통한 그런 경증 진료 환자들을 하면 얘기는 좀 빠졌는가 본데 전체 그 금액별 진료비 그 25% 내지 30%를 절감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비용을 절감하면 예를 들어서 의사들이 야 의대지원 2,000명 반대야 우리 받아들일 수 없어 하면은 그러면 이런 경증 질환 환자에 대한 AI 진료 조기 도입을 찬성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전부 잘 이렇게 분석하고 연구하고 분석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또 의사들한테 설명하고 의사들도 필요하면 같이 들어와서 이렇게 같이 공동 연구하게 하고 해서 납득할 수 있고 상식적이고 지속 가능한 형태로 의료 그 제도 개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저런 것 없이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럼 전부 다 배째라라는 식으로 hin겨루기로 간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힘겨루기로 가면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나요? 다 일반 국민들이 뒤집어 쓴 것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뒤집어 쓰고도 그냥 어쩔 수 없어. 내가 무슨 힘 있어? 라고 한다면 그건 뭐 그걸로 끝이에요. 오늘 이것저것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이렇게 무지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아주 우리 정책 아카데미 시작할 때부터 말할 이렇게 수도 없이 이렇게 강조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더욱 가면 갈수록 더욱더 무지가 넘쳐나는 그런 사회로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저는 한국 사회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안타깝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이런 그 무지에서 비롯된 그 발생되는 엄청난 그 피해랄까 그 부담을 다 뒤집어 쓰는 세대는 결국 젊은 세대들이에요. 나이 먹은 세대들은 누릴 거 다 웬만큼 누릴 거 다 누린 상태니까 그리고 뭐 어쨌든 파탄 나기 전까지는 다 누리고 갈 거니까 왜냐면은 선거를 100번 해봐야 다 져요. 왜냐면 이제 쪽수가 나이 많은 사람들이 또 쪽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라고 계속만 이미 한국 실버 디모크래시에 빠지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일본 사회가 저렇게 정치에 빠진 것도 이미 실버 디모크래시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젊은 세대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자기의 어떤 어떤 목소리나 주장들, 그 다음에 각자의 어떤 그 세대 간 내지는 어떤 계층 간 집단 간의 이익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여라라는 게 아니라 모두가 무지에서 벗어나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서로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법들을 모색을 해보라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젊은 세대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현실 문제에 참여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리 들어도 의미가 없다.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